비대위 체제의 전환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전당대회가 임박한 민주당까지 양당 모두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양당 모두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여당부터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에서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곧 이준석 당대표 직전에 그 체제에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바꾸겠다는 그 신호로 읽히고 있죠. 영상 보시고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즉시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때 지난 7월 11일입니까? 그때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당원 당규상으로는 두 가지 것이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겁니다. 자, 당시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러므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을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관점의 차이,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당의 어떤 위기라는 것은 정당이 일단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또 당 지도 체제가 사실상의 기능을 못할 때 이럴 때를 이제 보통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저는 위기 상황의 출발점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을 때부터 사실상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당 자체의 어떤 공식적인 의결기구, 이 집행기구 자체가 정상적인 가동 상태 아니다는 것들. 네.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과 대통령실은 한 몸이라고 우리가 집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두 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뭐 법률적으로 자 얼마부터는 위기 상황이고 얼마부터는 아니다. 예, 이렇게 규정할 그럴 수는 수는 없는 없죠. 거거든요. 주관적으로 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저는 달라진다고 결국에 봅니다. 이제 정치적, 정무적 판단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는 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절차, 즉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 규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규정하느냐 이게 이제 밟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가 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지금 원래 의원총회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결의를 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예. 이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은 이 상황이 위기 상황 아니냐는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제적 과반수 이상이 위기 네. 상황에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예. 전국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국 이제 당헌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당헌이란 거는 이제 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예. 이거의 직무대행도 비대위를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현재는 뭐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돼 있는 그 네. 부분을 바꾼다는 거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진 위기 상황에 대한 규정은 당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만 있지 않으면 현재의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박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외부에서야 지금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 그 혼돈스러움 그 자체로 보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당내의 그 반응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상임 전국이 이게 재적 인원이 54명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40명이 참석했고 29분이 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자, 당이 비상 상황이면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재적 인원으로 보면 간신히 과반수 기준을 넘겼어요. 예. 54명에 29명이면은 한 52% 정도 찬성률이거든요. 예. 자, 당 내에서조차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데 간신히 50%를 넘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적인 사례인 거예요. 이 자체가. 물론 일단 뭐 표결을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끝이 남는다는 거죠. 이 비상 상황이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사상 초유의 대선 승리를 이끈 당 대표에 대한 6개월 징계. 그 다음에 그래서 징계 이후에 빠르게 당을 갖다가 수습한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정해놓고 그 직무대행 체제가 왜 무너졌습니까?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문자 주고받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당 내에서도 어떤 공멸의 그 위기감 이것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로 전환을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좀 억지로 지금 예.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 네.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네. 비상 상황을 지금 추인한 거다. 예.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비상이 아닌데 비상으로 규정한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특히 그 부분 있잖아요. 이 비상의 원인을 제공한 네. 부분 지적해 주신 게 아니 이준석 대표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라든지 또 지금 상임 전국위원회 숫자 54명 중에 겨우 절반을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한 거다.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싶은 명분이 이런 지적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단편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이게 한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지금 여권이 위기 상황으로 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은 일단 단일 권력이거든요. 즉 대통령이 어떤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권의 상황을 보면 뭔가 이중 권력적인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 뭐냐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당 대표가 사실 선거운동 못 하겠다고 2번이나 일단 그만뒀고 그 이후에도 결국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인 어떤 공격이 있어 왔고 또 이제는 급기야 이제 대통령까지도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네.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이제 이중 권력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촉발된 것은 이제 공천권을 둘러싸고 이제 혁신위원회 띄울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박민영 대변인이나 홍준표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되면 당이 공멸 상황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즉 당대표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네. 즉 대통령 권력이라는 건 국민들로부터 어떤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압도적인 권력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권 내부의 상황들을 뭔가 어떤 해소하기 위한 네.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것이 단순히 성접대나 등등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그 이전부터 쭉 내재되어 왔던 전체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을 하나로 정리하는 정치적 결단이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대위 전환 속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준석 당대표의 몰아내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당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이거를 가처분까지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본인이 인정받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기 때문에 지도자의 이제 그 학습을 한다 그러면 당이 지금 내홍에 쌓였고 더 혼란을 거듭하고 만약에 본인이 가처분해서 이기면 차라리 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기면 더 혼란해지죠. 그건 수습이 안 돼요. 틀린 길을 가더라도 이거는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그 당 대표로서 그거를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변화의 바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국민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눈먼자들 무슨 권력입니까? 저는 이분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편법으로 비대위를 하게 되면 우리 당의 운명이 법원으로 간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당내 파워 싸움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계속된다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복귀가 가능하다.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뭐 서병수 전국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네.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 지도부는 이제 해체되는 거거든요. 모든 권한이 비대위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었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고 직무대행은 임시적으로 그 어떤 큰 틀이 아닌 세부적인 업무들만 이제 일상적인 업무들만 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직무대행으로 결의를 했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대위로 가게 되면 뭐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이런 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아예 당대표를 새로 뽑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죠. 자, 네. 그러다 보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내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지만 네. 6개월 뒤에는 당대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네. 그 길 자체가 막히게 되니까 사실상 제명 징계를 받은 거나 다름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징계가 사실상 이제 당대표직 박탈로 이어지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 이것을 명분으로 마침 절차상의 그런 해석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갖다가 또 자신이 쫓겨났다, 네. 찍어내게 당했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입증하기 위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무죄는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 자체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인용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언론이 이준석 대표의 말을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당의 혼란이 비대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혼란이 이어지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수를 두게 되는데 결국은 여권 모두가 다 공멸하는 상황이죠. 네. 이러다 보니 홍준표 대표나 정미경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준석 대표. 원래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옹호하는 그렇죠. 발언을 많이 네.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뭐 윤핵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들어서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뭐 여권이 다 좌초되게 생겼으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는 그만하자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서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강력한 법정 대응까지 시사를 했는데 여러 곳에서도 상당히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지금 이제 보세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거, 가처분 신청 빨리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가처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에 상임정국이 소집을 의결했다. 네. 이게 이제 문제다, 불법이다 이런 네.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근데 왜 사표를 말로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직접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나 그다음에 윤영석 의원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표 수리가 안 됐어. 사표를 제출 안 했죠. 그러니까 문서로 제출 안 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이런 그 행위는 일단 문서로서 최종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사표 낼 때도 네. 사직서를 직접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그게 접수가 돼야 사직 처리가 정식으로 되고 네. 발령이 그러니까 인사 공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모든 법적인 절차입니다. 뭐 이 정치권도 뭐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갈 경우는 저는 인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럼 뭐 그 내부의 문제니까. 문제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차명진 의원 전 의원이 예. 세월호 사건 관련돼서 당에서 제명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이 가처분 소송에 승소를 했어요. 왜 승소를 했냐면 모든 이 제명이나 이런 것들은 윤리 심판을 거쳐서 최고위원회에서 하기로 됐거든요. 네. 그때 윤리 심판을 안 거쳤어요.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절차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으면 안 바로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보는 겁니다. 법원이 내용적인 의미를 보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 견해로는 가처분 신청 인용되기가 꽤 어려울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절차를 복잡하게 다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를 겨냥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그 전국위 소집 개최를 의결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사퇴서를 직접 제출했으니까. 이제 그걸 구두 사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일 텐데 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법적인 다툼을 하면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소진시켜 버리는 게 아닌가. 정치라는 게 일반 해상은 다릅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되면 이제는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부와는 헤어지겠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면 국민의힘도 빚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빚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일각에서는 좀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뭐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이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막 네, 나오던데 근데 뭐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이 과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성공한 제3정당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예. 비춰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민의힘 속에서의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법적 소송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법적인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짚어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자, 사퇴서를 문서로 이렇게 제출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의는 표명했을지라도 그게 사퇴하기 전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지적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의견이 다르십니까? 이제 최재형 이제 의원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최고위원 그 두세 명 사퇴하고 이러는 게 비상 상황으로 이걸 볼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가처분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인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의중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른정당 때 그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놓지 않으려고 법정 예. 싸움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진흙탕 싸움을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이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절대로 나는 당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련된 발언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 끝까지 당권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오히려 나가고 싶은 사람들 윤회관이 나가서 당 차리던가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저에는 자신이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네. 왜냐 손학규 대표하고의 그런 진학인 법정 투쟁 경험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본인이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이 그래서 인용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고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 사실 부부간에도 뭐 이혼할 때 소송하고 이러는 거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네. 이미 감정의 상황의 골이 너무 깊은 상황.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예. 네. 감정의 골이 이미 너무 끝났다. 이거는 이제 다시 할 수 예.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게 뭐 신당 창당 얘기라든지 분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약에 이제 뭐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로 그냥 상처 하나 남기고 네. 생책이 생기고 끝나고 말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상당한 혼란 여권은 속으로 들어가는 대혼란 속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당이 어디로 갈게 될지 아하.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자, 됩니다. 오는 9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네. 지금 전국위에서 이제 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아주 지금 여당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빠른 속도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당 내용 상황이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일까요? 역대 최저, 지금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관련한 목소리들 듣고 계속 이어가 보시죠. 출범한 지 이제 한 100일 아직 안 됐는데 지지율이 좀 나쁩니다.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또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의미를 담아준 만큼 차근차근 국정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강희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그 원인을 육상시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24%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개입 의혹 네. 이 한참 증폭됐었던 2016년 10월 셋째 주 지지율보다도 낮은 지지율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지금 국민의힘 내용보다도 어쩌면 더 지금 위기인 지지율 숫자만 놓고 보면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오는 17일이면 이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100일이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20%대다. 우리가 보통 정책으로 20%대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어떤 개혁도 사실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한 적 있죠. 뭐 우리가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뭐 국민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공무원들이 움직여주고 여론이 뒷받침해줘야지만이 어려운 개혁들을 이뤄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뭐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이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익단체나 집단들이 반대해버리면 그냥 공무원들은 손을 놓는 거거든요. 뭐 계속 그냥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지율은 또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저는 이거는 굉장한 위기다. 지금 뭐 강승규 수석이 무슨 야권이나 프레임이다 이런 지금 남탓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들의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강승규 수석은 뭐 대통령 비서진 또 내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대통령 본인 자체가 일단 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모진들도 변화해야 되고 지금 당도 지금 일단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제 이번 휴가를 끝나고 이제 아마 월요일 내일 출근하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첫 번째 어떤 기자들과 접촉면부터 뭔가 달라져야 된다. 정말 이 일주일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그다음에 지금 5세 이하 이 학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혼란상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겸허하게 정말 이거를 내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거를 뭐 고쳐내겠다. 저는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보다는 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국민들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밝히는 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인사 개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담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국민적 요구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국정개혁이라는 거는 눈에 바가시로 보이는 거는 인사개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박순애 장관이라든지 또 청와대 참모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을 지키려다가 많은 국민들을 잃을 수가 있고 많은 지지층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리라는 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게 의리거든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리인데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정호영 전 장관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 지키겠다고 하다가는 많은 국민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바뀌어야 되겠고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해야 되겠고 몇 가지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박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지 지금 지지율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대통령실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인사 밀어붙이기, 정책 밀어붙이기, 당대표 징계하고 비대위 밀어붙이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좀 너무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휴가 이후에 바뀔까? 많은 사람들이 인적 쇄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장관 한두 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상황 인식이 과연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24%가 끝일까? 저는 만약에 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보냐 하면은요. 불과 열흘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 한 워딩이 뭐냐 하면 장관들 발로 뛰어라. 네. 참모들 나가서 언론 나가서 얘기해라. 스타 장관 되라. 그렇죠. 스타 장관 되라. 네.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진심을 국민들이 못 알아주고 있으니 발로 뛰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알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심을 알리면 국민들이 지지율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딱 이래요. 예. 즉 사람 한두 명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제 일 본격적으로 안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일하면 지지율 돌아올 거야.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인식이라면 인적 쇄신 하겠습니까? 인적 쇄신 안 하죠. 더 발로 뛰어 이렇게 더 홍보해. 국민들에게 더 민생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생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 멘트가 나온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생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이런 정책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헛발질 이런 게 하나 더 나오게 되면 네. 또다시 인적 쇄신 요구가 올 예.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밀려가지고 인적 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또 하락합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 지지율 하락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시고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이 얘기를 저희가 할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첫 메시지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새 지도부를 꾸리게 될 민주당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는 강원 TK 지역에서 전당대회 처음으로 경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후보들의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투표 또 이후에 여론조사 이런 부분이 저희 추격하는 저로서는 더 어떤 추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강훈식이 가진 생각과 비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는 새로운 이변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첫 경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이 74.81%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그 프레임의 예상대로 일단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강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신지가 안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적인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쭉 순회할 건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호남과 수도권 네. 여기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나느냐 이런 측면인데 예전에 아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좀 처음에 뒤지다가 네. 조금의 이제 역전을 해서 거의 했던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과연 그런 걸로 갈지 아니면 이 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네. 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역전하기에는 첫 결과가 너무 벌어져 있긴 그렇죠. 해요.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 보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호남의 상황이 어떨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적 연구가 작동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재명에 대한 여전히 그 확대명 이런 것들이 작동할 것인지 네. 이 민심이 아마 좌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일단 지금 이 현재 오늘가 나온 결과를 보고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른 결과다. 즉 호남 지역의 어떤 전적인 투표 결과가 얼마만큼 따라 붙을 것인가. 박용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강훈식 의원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는 많이 적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이제 이런 또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그래도 좀 변수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은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닌가 그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결과로만 보면은 사실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좀 역전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단순하게 그 두 사람의 지지율 합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결국은 당 내에서 지금 쇄신이나 혁신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뭐냐? 어대명이라고 했지만
아니 전당대회에서 75% 가까운 득표를 하는 전당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지지율이에요. 네. 이 높은 지지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2달 전 민주당 상황 돌이켜보면 이런 지지율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2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에요. 2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펼쳐지니까 네. 민주당이 뭔가 어렵고 아쉬워야지 쇄신 변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97 세력의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지금 민주당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현상 유지해도 가만히 괜찮다. 있어도 지금 다음 총선 분위기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만 스타만 있으면은 네. 데리고 윤석열 정부 때리기만 하면은 네. 지금 오히려 이 중요한 시기에 뭐 하고 있냐 오히려 그러니까는 어대명이 먹힐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75%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어대명의 분위기 대세론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대명 하면서 계속해서 당 안팎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견제와 비판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 청원 게시판에서는 만약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조항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5만 명 이상이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이제 그걸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걸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꾸게 되면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도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지 또 그게 옳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세력으로 밀어붙인다면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쭉 보면요. 결국 이제 이 부패와 조금씩 어떤 거리를 뒀고 나름대로 혁신, 개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산물이 바로 이 당헌 80조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소만 되더라도 사실은 당원권 정지나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두는 거거든요. 당이 쇄신, 혁신 하면서 그 결과물이 저 80조 조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동안 각 당들이 입만 열면 혁신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네. 얼마나 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결과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체포특권 포기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다들 그런 개혁의 산물로 지금의 결과가 나와 예. 있는데 네.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가진 의문은 그렇습니다. 과연 그럼 이재명의 그 민주당이 되면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당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가 잘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밀어주지만 민주당의 전통이 있어요.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전통, 나름대로 개혁을 리드했다는 전통,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러면 모두 다 없앨 것인가?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다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자존심 이런 것들을 사실 없애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당원까지 바꾸면 이게 위인설헌입니까? 우리가 위인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한 사람을 위해서 당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는 결과인데 저는 오히려 앞장서서 이재명 의원이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타당할 것 같은데 예. 아마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이걸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의원 본인이 나서서 그런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지적 주셨어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일절하지 않고. 네, 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 압박을 통해서 지금 예. 강력한 지지층 6만 명이 모여서 지금 당원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일사천리로 당원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97 후보들의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뭐 견제하거나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난 대선 왜 패배했는가? 예. 지방선거 왜 패배했는가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전당대회를 갖다가 이어지다 보니 예.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찾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97 후보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왜 지난 대선 패배했는지 지방선거 패배했는지를 돌이켜서 예. 혁신의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당내 혁신의 모멘텀을 이 97 두 후보들의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은 이 정도로